윤동주의 서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제목 서시라는 제목이 조금 어렵죠. 이 앞에 서시의 서자가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서시의 서자가 이제 처음 서자, 머릿말 서자입니다. 예. 서시라는 말은 그래서 뜻을 정리해 보면 책의 첫머리 우리가 서론 결론할 때 앞에 서두 혹은 서론이라고 할 때 서가 처음 서자입니다. 그래서 서시란 뜻은 책 머리에서 머릿말 대신 쓰는 시, 그러니까 시 중에 시집에 여러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시,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시라는 말의 의미는 그 시집 속에서 담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앞에서 드러내준다는 거죠. 자, 윤동주의 이 서시는 유고 시집, 그러니까 윤동주가 해방 직전에 일본의 감옥에서 정말 그 일본 놈들의 잔혹한 생체 실험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지인들이 그가 평소에 써왔던 시들을 노트에서 이제 발굴해내고 정리해서 유고 시집, 죽은 다음에 나온 시집을 유고, 남긴 원고란 뜻이죠. 유서와 같이 남긴 그 원고들을 추려서 출간한 시집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그 시집들 속에 첫 번째 으뜸되는 시로 서시를 이제 앞에 이걸 실어 놓은 거죠. 자, 윤동주를 아는 사람들이 왜 그의 여러 시편들 중에서 서시를 첫 번째 시로 실어 놓았을까요? 이 서시 속에는 시인 윤동주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대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그의 시세계와 정신세계, 삶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서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들, 하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뜻입니까? 자,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밑에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윤리적 판단의 주체. 우리가 이제 윤동주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대자, 뭐 이런 존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늘은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되겠죠. 자, 우리 인간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 그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가 윤동주를 부끄러움의 시인, 다시 한 번 더 적어 놓을게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 우리가 부끄러움의 시인 혹은 성찰의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의 시인이라고 얘기하죠. ipse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바람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이 바람과 뒤에 바람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이지만 약간의 미세한 뜻 차이가 있습니다. 함축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잎이 바람에 흩날리죠. 바람에 흔들리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에 쉽게 흔들리게 되죠. 자, 바람만 불어 나는 괴로워합니다. 자, 이때 괴로움은 내적 갈등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죠. 이때 바람은 그 내적 갈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밑에 선생님이 화자의 내적 갈등이라고 정리해 놨죠. 자,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행까지 끝났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인간이 지상에는 없는 것이죠.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상과는 멀리 떨어진, 지상과 대립된 의미를 갖고 있죠. 별은 지상에는 없는 이상이거나 꿈이거나 혹은 동경하는 세계이거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다짐과 의지의 태도가 이 종결 어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 하고 있죠. 자, 6년까지 살펴봤습니다. 7년 볼게요. 7행 볼게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자, 나라고 하는 거는 자, 화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이네요. 보통 시의 화자를 1인칭으로 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화자가 이렇게 직접 노출된 경우도 있고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는 사나이라는 객관화된 단어가 나올 뿐 나라는 1인칭 화자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에는 노출된다고 하는 점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주어진 길, 이때 길은요 인생길을 의미하죠. 인생길. 자, 뒤에 인생길.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 이상과 꿈과 동경이라고 했는데 밑에 그 풀이 보면 추가해서 조국의 독립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상이나 꿈과 동경의 내용은 조국의 독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연결시켜서 이 독립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생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이것도 다짐을, 자,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별을, 독립을 소망하고, 자, 이때의 길은 인생길인데, 독립, 조국의 독립을 위한 노력, 민족 해방을 위한 노력,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 행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 크게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년은 8행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9행이 2연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자, 이런 오늘 밤이라고 하는 밤이랑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가 되어 있고 시대적 의미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겠죠.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네요. 자,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아까 별 나왔습니다. 자, 화자 이상과 꿈과 동경을 의미했죠. 자, 바람에 스치온다. 이상과 꿈이 바람. 이거는 외적 실현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우리 동포들이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 외적 실현을 바람이라고 상징적 시야를 통해 표현했네요. 아까 선생님이 B의 바람은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B의 바람이 내적 갈등을, 자, E의 바람은 외적 실현을 의미한다. 자,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밑에 가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2번의 주제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주제. 자, 일제강점기, 이 시적 상황이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 순수한 삶을 살겠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겠다,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시간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자, 시상전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1사행의 과거, 그 다음에 5, 9행이 미래, 10행이 현재. 여러분들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런 순서로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순차적인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 시는 이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과거, 미래, 현재. 그래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문장의 끝에 나와 있는 시제 어미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의 과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부끄러워했다. 당연히 여기서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겠네요. 과거. 자, 그리고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해야지 걸어가야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미래 시제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밤에 수치 온다 해서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과거에서 미래, 현재로, 자, 순차적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네요. 자, 화자가 소망했던 삶은 부끄러운 삶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5번 화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생명을 사랑하는 삶. 자, 현재 상황은 시련이 몰아치고 있다. 자, 이 시는 성찰적입니다. 자, 왜 성찰적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다짐까지 나오고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기 때문에 자, 자기 반성과 살핌, 자, 성찰이 있다는 거죠. 자, 의지적이다. 걸어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 시는 또한 상징적, 9번에 별표해 볼게요. 상징적이다. 이 시가 어떤 점의 상징이냐? 좀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 관념, 예컨대 사랑이라는 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떠한 사물을 통해 표현합니까? 하트를 그리죠. 하트. 그러면 하트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 시각 이미지. 자, 이거 눈에 보이는 구체적 이미지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과 같은 추상적 관념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나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죠. 이 시에서 예를 들면 별이라고 하는 구체적 이미지,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합니까? 이상이나 꿈이나 조국의 해방이라는 독립과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을 대신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을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에서 이런 상징이 별, 그리고 바람, 오늘 밤, 하늘, 이와 같은 시어를 통해서 상징적인 수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징을 쓰게 되면요. 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별이라는 시어에 이상이라든가 독립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동경 같은 약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연관은 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비유와 유사하지만 자,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별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죠. 자, 지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 같은 호수. 그죠? 바위 같은 내 마음. 자, 바위 속에 내 마음이라는 시어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비유는 보조관념을 빌려서 바위 같은 내 마음,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런 식으로 호수라는 그 비유적 표현 속에 내 마음이라는 보조관념이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상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다양하고 깊이 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생생하다, 인상적이다. 자, 정서와 생각을 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왜 상징을 쓰게 되면 구체적 자연물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물을 빌린다는 점에서 자연물을 빌려 표현함으로 당연히 간접적인 전달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둡시다. 자,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길과 밤 이렇게 쓰였죠. 자, 12번 넘어가 되겠고요. 자, 13번 잠깐 볼게요. 자, 이 시는 이미지의 대립이 있다. 여러분, 이미지의 대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늘과 별, 밤과 바람.
하늘과 별은 반짝이고 위에는 플러스의 이미지이고 밤과 바람은 마이너스의 이미지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미지의 대립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아까 과연비의 시상전개, 그다음 고백 성찰적 어조, 상징적 시효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서술형 대비 14번은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두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시에 대한 짧고도 굵은 설명을 마칩니다. 딱 15분 걸렸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